고객님, 송금된 계좌는 금융사기 경고 목록에 올라 있는 고위험 계좌입니다. 네? 금융 사기라니요. 저 어떡해요? 박영선 씨는 66세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한 통의 전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한 날짜까지 알고 있는 상담원, 영상통화로 보여준 진짜 같은 사무실, 그리고 그녀의 통장으로 실제 입금된 100만 원.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짜 문서, 가짜 앱, 가짜 담당자들. 그들은 그녀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 올린 뒤 단 한 번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앱은 사라졌고 전화는 끊겼고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이었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누군가의 경고가 되고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진짜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 요즘 시니어 노후자금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동네 사연방 채널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 돈을 지켜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비슷한 피해를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퇴직 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박영선 씨는 요즘 들어 매출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민센터에서 창업 지원 상담도 받아봤지만 그때 접수한 서류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 기대를 내려놓은 상태였죠. 아침 장사를 마친 뒤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영선 씨는 혹시 손님 문의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자신을 정책자금 지원센터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며 영선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센터 상담일자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뜻밖의 정확한 정보에 순간 당황했지만 상담원은 준비된 듯한 말투로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상담원은 주민센터 시스템에서 영선 씨 정보가 자동 연동된다며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말은 영선 씨의 귀를 확 사로잡았어요. 상담원은 격식을 갖춘 목소리로 서류 심사 절차, 사업자 운영 여부 확인 절차, 계좌 검증 절차 등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영선 씨는 본인이 신청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원은 영상통화 전환을 제안했고 영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하얀 벽면과 책상 그리고 정책지원센터라고 적힌 명찰이 달린 상담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에 놓인 서류 정리함과 사무집기들도 실제 기관 사무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상담원은 표준 절차라며 영선 씨의 사업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찬 가게 운영 기간, 일일 매출, 평균, 사용 중인 장비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기록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틈이 없었어요. 상담원은 예비심사 등록을 위해서는 서류 심사비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선 씨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상담원은 이 비용은 환급 가능한 행정 수수료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선 씨는 그동안 주민센터에서도
비슷한 행정수수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크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어 안내받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즉시 상담원은 확인 메시지를 보내며 서류가 정상 접수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서 심사 진행표라고 이름 붙인 문서 파일이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문서에는 영선 씨 이름, 주민번호 일부, 접수번호, 접수 시간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상태 심사 중 24%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어 실제 행정 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문서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단골 손님 몇 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영선 씨는 오늘따라 기분이 조금 들떠 있었어요. 손님들은 평소와 달리 밝아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선 씨는 정부 지원금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좋은 소식이라며 응원했고 한 사람은 자신도 몇 달 전에 비슷한 제도를 신청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영선 씨에게 적지 않은 용기를 주었죠.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 잠시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상담원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목록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반찬가게 내부 사진, 매출 상세 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마치 공식 절차처럼 정리된 문서 형태였습니다. 영선 씨는 서류를 준비해 사진과 파일을 차례대로 전송했습니다. 상담원은 빠르게 접수했다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심사율 31%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남편 최병수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영선 씨가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영선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수 씨는 영선 씨 말대로라면 절차가 너무 빠르다고 느꼈고 기관이라면 보통 서류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조금 더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는 이미 시각적으로 확인한 사무실, 영상, 접수 문서, 심사율 표시 등을 근거로 이번엔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우려를 가볍게 넘긴 채 그녀는 이제 정말 반찬 가게를 제대로 확장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 정책자금 심사표를 몇 번이나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새로 고침할 때마다 변화하는 숫자와 상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일이면 더 구체적인 연락이 올 거라 기대하며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고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던 영선 씨 휴대전화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앱에서 입금이 발생했다는 안내였고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열어봤어요. 통장에는 지원센터 운영비 계좌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액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혹시 착오가 아닌지 살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고 어제 등록된 예비 심사가 통과되어 축하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지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안심하라는 문구도 함께 보냈습니다. 영선 씨는 주민센터에서 받았던 안내와 비교하며 이런 형태의 금액 지급도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실제로 받은 돈이 눈앞에 있으니 상담원의 말이 전보다 훨씬 신뢰롭게 느껴졌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단골 손님에게도 이 소식을 말하자 손님은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 돕는 제도 많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런 주변 반응은 영선 씨의 판단을 더 굳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게 영업이 시작되자 그녀는 환하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았고 오랜만에 미래 계획을 다시 떠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쉬는 동안 상담원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본심사 등록을 위해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상담원은 금액이 큰 이유를 지원 자금 배정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추후 전액 환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선 씨는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이미 100만 원을 받은 상태라 의심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송금 계좌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은행 앱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상담원은 접수 완료 메시지와 함께 전산 화면이 캡처된 것 같은 이미지를 보내 진행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오후 가게에 들른 노인정 회원 2명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보이던 영선 씨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책자금 지원 심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서류와 화면까지 보여줬습니다. 둘은 요즘 정부가 이런 걸 많이 해준다더라고 말하며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그 말은 영선 씨의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원센터가 정식 기관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다음 단계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상담원은 지원 규모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문서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지원 예상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선 씨는 문서를 프린트해 냉장고에 붙이고 남편에게 보여주려다 혹시 또 걱정만 할까 싶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상담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 옆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심사 진행률 54%라는 숫자를 바라보며 다음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절차가 곧 끝나고 반찬가게 확장이라는 오랜 꿈이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가게를 정리하던 영선 씨에게 상담원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지원 승인 예정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문서를 열자 정부 문서와 거의 동일한 형식의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직인과 QR코드, 발급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신청자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 문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았던 공식 문서와 비교해 봤지만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상담원은 이 문서가 본심사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선 씨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심사 내용을 확인하며 확신을 더 굳혔습니다. 상담원은 이어서 전용 앱 설치를 안내했습니다.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하자 첫 화면에는 영선 씨 이름과 접수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고 지원금 승인율 92%라는 문구가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화면을 보고 전용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앱 안에는 심사 단계별로 구분된 항목들이 있었고 각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시간으로 전산 처리가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상담원은 오늘 중으로 보증금 절차만 마치면 지급 확정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기 전 영선 씨는 다시 한번 앱을 확인했습니다. 진행률은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고 화면 아래에는 서류 검증 완료, 자금 배정 대기 등의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짜 행정 시스템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때 상담원은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냈습니다. 금액은 컸지만 영선 씨는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신뢰를 쌓아온 상담원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은행 앱에서 안내받은 계좌를 다시 확인하며 송금을 준비했습니다. 송금 직후 앱 화면에는 보증금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심사율은 97%까지 올라갔고 자금 배정이 곧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도 함께 떴습니다. 그녀는 이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반찬가게 직원에게 보여주며 곧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화면만 봐도 실제 행정 절차 같다고 말하며 놀라워했어요. 이런 반응들은 영선 씨를 더욱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민센터 근처에서 일하던 공공근로 직원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가게 내부를 둘러보다 영선 씨가 붙여둔 지원 승인 예정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문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형식은 비슷한데 최근 이런 가짜 문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선 씨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공공근로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잠시 경계심을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이미 믿음이 깊어진 영선 씨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후 끝자락 상담원은 오늘 중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말 역시 일반적인 행정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지원기관에서 마지막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찬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니 앱에는 자금 지급 대기 중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구가 이제 끝이 다가온다는 신호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영선 씨는 냉장고에 붙여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제 자신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죠. 침대에 누운 그녀는 오늘 있었던 절차들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한 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거라는 믿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영선 씨는 먼저 반찬 재료를 정리하고 가스레인지 위 냄비를 올렸습니다. 전날 설치한 앱을 열어보니 진행률이 97%로 표시되어 있었고 화면 아래에는 자금 배정 대기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이제 곧 자금이 지급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 2명이 들어왔고 그들은 새로 붙어 있는 지원 승인 예정서를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선 씨는 최근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손님들은 곧 지원받을 수 있겠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응원은 그녀의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 전에 남편 최병수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문 앞에 붙은 서류와 휴대폰 화면을 차례대로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병수 씨는 절차가 이상하게 빠르다며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는 여러 기관 담당자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앱 화면과 신뢰도 높은 상담원의 말투를 근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수 씨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영선 씨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의 남성이 연결되었고 그는 자신을 본심사 자금관리부 담당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조직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한 것처럼 정식 부서 명칭을 사용하며 전문 용어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상담원이 등장해 심사부 검증 담당자라고 신분을 밝히며 절차가 곧 마무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등장하며 업무를 분담하는 연출은 실제 기관의 구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선 씨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담당자가 연결되는 것을 보며 더 정식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가게에는 주민센터에서 청소 담당 일을 하는 공공근로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영선 씨와 안부를 나누다 문서들을 다시 보고 최근 유행하는 정책자금 사기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는 이미 자신이 받은 축하금과 앱 화면을 떠올리며 내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은 너무 확신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게를 떠났고 영선 씨는 이 대화를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에 들른 한 이웃이 최근 뉴스에서 봤다며 가짜 공문서를 사용하는 사기 조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신뢰가 굳어진 상황이어서 나는 실제로 축하금도 받았다는 근거를 떠올리며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이웃은 그래도 조심하라고 했지만 영선 씨는 앱 화면과 문서의 일관된 구조를 근거로 자신은 그런 사례와 다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게에서 나간 이웃은 못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 표정을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상담원에게서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지원금 배정을 위해 운영자금,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추가 절차가 생길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지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심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 절차만 마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곧 끝날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앱 화면에서도 진행률이 98%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계산 정리를 하던 영선 씨는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이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경고하는 말도 있었지만 축하하는 말도 있었고 무엇보다 상담원이 보여준 시스템과 문서들이 그녀의 믿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했던 걱정도 과도한 우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사람이 같은 기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선 씨는 전용 앱을 다시 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최종 승인 예정일 내일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항목별 검증이 모두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구를 오래 바라보며 드디어 오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 확장, 냉장고 교체, 배달 메뉴 추가 같은 계획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되며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미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으며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한 영선 씨는 전날 남겨둔 재료를 정리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전용 앱 첫 화면에는 최종 승인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진행률은 99%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간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상담원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고 메시지에는 지원금 배정을 위한 사전 분담금 제출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4천만 원이었고 이유는 지원금 규모 증가에 따른 배정 안정성 확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순간 부담을 느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원은 이어서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영선 씨의 반찬 가게 규모와 운영 내역을 하나씩 언급하며 이 절차를 완료하면 다음 날 바로 자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익숙한 행정 언어들을 자연스럽게 섞어 안정감을 줬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이번에는 자금관리부 담당자라는 이름의 또 다른 조직원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 조직원은 자금 배정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며 분담금 송금이 늦어지면 전체 자금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접근은 영선 씨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손님이 없을 때 영선 씨는 은행 앱을 열어 송금 가능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예금의 대부분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겨둔 소액뿐이었습니다. 그때 상담원은 다시 메시지를 보내며 분담금 외에도 자금 배정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예비 충당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금액이 커지는 요청에 걱정이 생겼지만 여기까지 온 과정을 떠올리며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가게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단골 손님은 그녀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는 이제 거의 끝입니다라며 손님을 안심시키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담원은 오늘이 지급 전 최종 마감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빠른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전용 앱을 통해 자금 배정 대기 중이라는 화면만 보이게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영선 씨는 진행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절차를 완료해야만 마무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 병수 씨가 다시 가게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는 남편에게 보여줄 근거를 찾기 위해
앱과 문서를 다시 보여주며 절차가 정상이라고 설명했어요. 병수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증거처럼 보이는 자료들 때문에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직전 상담원은 송금 계좌를 다시 한번 보내며 이 계좌는 배정 전용 계좌로 몇 분간만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에 더욱 압박감을 느끼고 은행 앱으로 들어가 송금 준비를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여러 번 확인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상담원이 계속해서 보내오는 진행 상황 안내 메시지가 그녀의 결정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해당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전용 앱 화면에는 전산 오류, 재접속 대기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통화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몇 분 후 앱은 아예 열리지 않았고 로그인 자체가 차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선 씨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지만 처음에는 단순 오류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려 했지만 앱 자체가 더 이상 다운로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가게 한가운데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냉장고에 붙어있던 승인 예정서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문서의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선 씨는 전날의 전산 오류가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하지만 전용 앱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았고 서버 연결 실패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떴습니다. 그녀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음조차 없이 바로 통화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담당자라고 저장해둔 번호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장애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는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대기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을 때 영선 씨는 은행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그녀의 설명을 듣고 즉시 송금 내역을 확인했고 화면을 본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은 송금된 계좌가 금융사기 경고 목록에 올라 있는 고위험 계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전액이 인출된 상태였고 취소는 불가능하다고도 말했어요. 영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손잡이를 꼭 쥐며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은 경찰 신고를 권하며 피해 기록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사기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가게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 응대는커녕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힌 채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연락처를 눌렀지만 이미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만 뜰 뿐이었습니다. 평소 요란하게 울리던 점심시간 전화도 이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뒤편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송금 버튼을 누르던 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남편 병수 씨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안으로 들어왔고 의자에 앉아 있는 영선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는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 기록과 앱 상태를 확인했고 표정을 굳힌 채 곧바로 경찰서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는 자신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거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승인 예정서를 떼어내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더 강하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경찰에 신고해야만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선 씨는 손끝이 떨리는 상태에서 문서를 봉투에 넣고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영선 씨는 잠들지 못했고 전화가 다시 울리지 않는 화면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대부분이 비슷한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자신도 지원금 사기라는 방식으로 속았다고 말하며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70대 노인은 나도 5천만 원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직원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선 씨는 자신이 특별히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당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 김도환은 영선 씨의 진술을 차분히 들으며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PDF 문서, 앱 화면, 캡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김 형사는 이것이 최근 급증하는 조직형 금융사기 패턴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법이 정교해 초기의 피해자들이 진짜 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선 씨는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보였던 문서와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게 꾸며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마칠 때쯤 그녀는 손에 힘이 빠질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영선 씨는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묘한 위안과 슬픔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선 씨는 자신이 잃은 돈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 더 아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다시 일상을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를 다시 찾은 영선 씨는 담당 형사 김도환에게 새로 준비한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김 형사는 그녀가 제출한 자료를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며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형사는 그녀가 설치했던 전용 앱의 화면 구조를 분석해 해외 서버 기반의 피싱 플랫폼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서에 찍힌 QR코드 직인 발급번호가 모두 임의 생성된 가짜 값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선 씨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절차가 이미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여러 피해자들에게서 비슷한 자료를 수집한 상태였습니다. 김 형사는 그 자료들을 병합해 흐름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열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각각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들이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표시됐습니다. 수사팀은 송금된 자금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해외 송금 서비스로 빠져나간 경로도 확인했습니다. 일부 계좌의 CCTV를 확보한 결과 모자를 눌러 쓴 남성들이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들을 특정하기 위해 지역 순찰대와 협력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영선 씨에게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이미 해외로 넘어간 상태라 회수율이 높지 않지만 일부 인출자 신원이 특정되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보호 절차와 금융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했어요. 영선 씨는 설명을 들으며 비록 희망이 크지 않더라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형사는 향후 출석 요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복도에는 다른 수사팀들이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자신도 동일한 앱을 설치했다며 화면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기범들이 자신을 소상공인 서류 심사팀이라고 속였다며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영선 씨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피해가 아니라 대규모 조직형 범죄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만 잘못했다고 자책했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조사실로 돌아온 김 형사는 최근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사기 조직의 운영 방식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조직은 지역마다 다른 번호로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역할을 나눠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원 심사부자금 관리부로 나뉜 목소리는 실제로는 같은 서버에서 연동된 팀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영선 씨는 그들의 일관된 말투와 전문 용어, 사용이 모두 계획된 연출이었다는 사실을 들으며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잠복과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형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체포 장면을 보여주기 어렵지만 수사 진행 결과와 검거 소식은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모임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선 씨는 이 사건을 겪고 난 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문서를 챙겼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복도에서 만난 한 여성 피해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 많다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선 씨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바람이 지나갔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영선 씨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무너진 일상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건의 끝을 직접 듣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조금은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선 씨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서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반찬 재료를 꺼내놓고도 조리대 앞에 서지 못한 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이른 시간에는 오히려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내부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영선 씨는 기본 반찬 몇 가지를 정리하며 서둘러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가게 안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멈춰선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은 영선 씨 얼굴이 평소보다 수척해진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태를 살폈습니다. 영선 씨는 아무 일 없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조심스럽게 너무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작은 말들조차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자세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닫히자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리도구를 쥘 때마다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남편 병수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가게가 평소보다 한산한 것을 보고 영선 씨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병수 씨는 더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상황을 정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영선 씨에게 최소한의 재정 정리를 돕기 위해 통장과 지출 내역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손이 떨려 종이에 제대로 쓰지도 못했지만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선 씨는 남편의 침착한 태도가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환 형사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최근 확보된 자료 일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모임이 구성되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처럼 속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고 남편도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피해자 모임 장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비슷한 상처와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믿지 못해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전 재산을 잃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선 씨는 자신만이 특별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차례가 되었을 때 조용히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울음을 참느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모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몇 명이 영선 씨에게 다가와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방식의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선 씨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경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면 다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작은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반찬 가게 앞에 서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선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금전적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민센터 게시판에 지원금 사기주의 안내문을 붙이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손님들도 천천히 돌아왔고 단골 손님들은 힘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즈음 그녀는 가게 불을 끄기 전에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더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금융 관련 연락이 오더라도 혼자 결정하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일정 메모 앱을 열어 자신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고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이 말은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노력이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무너져 버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스스로 찾았습니다. 사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외로워도, 조금만 급해져도 우리가 지켜온 삶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뉴스 한 줄일 수 있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 부모님, 이웃들과 꼭 함께 나누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진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